바로 내용 들어가지 말고 어디 보냐면 이 책의 차례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 차례. 그치? 여기다 보면 자, 단원이 몇 개야? 5개가 나와 있고, 다시 그 5개 단원을 좀 소단으로 쪼개보면, 자, 일단은 1-1 문학의 숟가락 보이지? 요거 우리 지금 문학 단원이고, 그 다음에 2단원 1-2가 보면 쓰기와 읽기로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 쓰기와 관련된 장문, 그 다음에 읽기와 관련된 독서, 그래서 문학하고 장문, 독서가 섞여 있는 단원도 있고, 아예 밑으로 내려가면 3단원처럼 3-1 보면 서점 갈래, 2 서사 갈래, 3 극 갈래, 4 교수 갈래, 문학만으로 이루어진 단원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2-1 보면 마음을 나누는 데와 그래서 화법, 그 다음 2-2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 문법, 4-1 같은 경우 올바른 발음과 표기, 문법, 4-2 다양한 레스토의 모습, 화법, 또 5-1은 어떻게 읽을까, 독서, 5-2는 토론과 논증, 화법, 또 5-3 힘 있는 설득해서 또 이 설득하는 글쓰기는 장문. 그러니까 화법, 장문, 독서, 문학이 다 문법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의 5개 영역이 골고루 지금 이 국어 상에 실려 있는 거야.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 5가지 영역이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볼 때 또 그 5대 영역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글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라는 뜻에서 단원도 이렇게 정한 거야. 전혀 동떨어지진 않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화법 관련돼 가지고 장문 관련돼 가지고 시험이 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수능에서도 5문제이고 학교 내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수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처음부터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야, 어디를 뺄 거야, 어디를 수업 안 나갈 거야, 고로 시험도 안 낼 거야. 화법, 장문은 이런 일이 좀 벌어져. 근데 여기는 문법과 문학, 여기를 중점적으로 아마 시험 출제가 될 거야. 학교에서 수업도 마찬가지, 독서와 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 독서도 약간 좀 내나마나. 선생님 보기에는 독서 작년에 냈던 게 1-2-2 보면 이영희의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라는 요 글 하나 정도, 또는 우리 5-1 보면 어떻게 읽을까, 오주석의 묘한 생활작, 요 정도가 아마 독서지문 시험에 나왔었고, 나머지는 거의 문학 중심으로. 그래서 1-1의 자화상 최척전, 그리고 3-1의 첫사랑, 2의 돌다리, 3의 성남기계, 4의 상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1학기 때 또는 중간고사 때 핵심적으로 출제가 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어떻게 되냐면 문학과 문법의 비중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이쪽의 능력이 키워져야 돼.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2분 정도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어떤 시스템이냐면, 자, 선생님이 A, B, C 선생님이 계셔. 그럴 때 이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3시간씩 들어오고 이분도 3시간 들어가고 1시간씩 들어오는 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3, 5, 7, 9반은 들어가고 2, 4, 6, 8, 10반은 들어가고, 그 다음 이 선생님은 1반부터 10반까지 다 들어가는데 1시간씩만. 만약에 내가 6반이야. 그러면 난 어떻게 되냐면 B 선생님에게만 요 공통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C 선생님의 수업을 받고,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 나가는 방식.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2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가 나중에 뭐 또 해야 되냐면 B 선생님의 수업은 듣지만 A 선생님이 낸 문제도 풀어야 돼. 이 선생님이 낸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 내가 한 번도 수업 안 들어봤는데, 이게 수학이나 영어는 모르겠는데 국어는 선생님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는 어디가 중요하냐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제일 큰 과목이 국어야. 그래서 A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 이렇게 막 수업을 했어. 난 그 수업 못 들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특정 부분을 낸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내 문제를 풀할 때도 있고, 거꾸로 그쪽 반은 우리 선생님이 수업을 안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내 문제를 풀어야 되기도 하고. 이게 일단 우리 학교 시스템이야.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바뀌기가 힘들어서, 왜 그러냐면 학급이 11학급에다가 G 플러스 체육학급도 있다 보니까 되게 이게 잘 안 돼. 고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B 선생님이라면 A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들이 있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같이 검토해 봐야 돼. 이상적인 방법이 뭔 줄 알아? 각각 다른 반일 때. 그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와, 이거 다르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검증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돼. 혹은 이거 우리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그 주제 포인트야.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정리 과정을 좀 거쳐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생님 두 라인이다 보니까 이쪽 선생님들은 일단은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쭉 진행하실 거고, 이쪽 선생님은 아마 문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확률이 높아. 왜? 책을 5년간 그랬어. 한 선생님은 1반부터 10반까지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1시간씩 문법만. 그러니까 어디냐면 우리가 2-2단원이나 4-1단원 이런 부분 있지. 다 문법 단원이거든. 여기 먼저 이제 수업을 나가는 거야, 따로. 또 한 번의 선생님은 1단원부터 차근차근 문학을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이런 단원들이 있어. 뭐 2-1에 마음을 나누는 대화나 5-23에 토론과 논중, 힘있는 설득, 이런 거를 빼버리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A 선생님 문학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C 선생님은 문법을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모의고사 풀었던 문제나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 이제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마 이번 시험이 연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지금 입학 연기 상황이, 개학 연기 상황이고, 우리 당초 계획은 아마 3월 한 11일, 10일쯤에 봐, 원래는. 근데 계약을 9일로 미루면 그 시험도 늦춰질 거거든, 숫자적으로.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빨리 보든 늦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시험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이거 내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뭐 천만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있잖아. 조금 떨치는 게 좋아.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저곳에서 저곳의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받는 그런 어떤 내 입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건 자신감이 생겨. 내가 이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구나, 공부로서.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곳에 중학교 내신 성적과 뭐 입학시험 성적과 첫 모의고사를 가지고 뽑은 게 1학기 천마반이거든. 여기에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기 생활하면서 2학기 때 바뀌어. 1학기 석차를 가지고 2학기 되면 그 천마반이 바뀐단 말이야. 그때 내가 만약에 밀려나면 되게 돌이키기 힘든 충격이 돼. 일명 낙마한다고 표현하거든. 천마였다가 말이 떨어진다고. 거의 못 돌아가더라고. 충격이 커가지고. 오히려 어떤 케이스가 좋으냐면, 처음부터 그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처음에는 내가 중학교 성적이라든가 입학시험이라든가 처음부터 성적이 안 좋더라도 1학기 동안 내신 관리를 꾸준히 해가지고 2학기부터 안착을 하고 쭉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처음에 너무 내가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오히려 막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혹은 내가 뭐 박탈감을 느끼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학교 공부를 하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와, 고등학교 가면 이제 막 수업도 살벌하게 할 거고, 시험도 살벌하게 나올 거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애들이 다 경쟁자고, 막 이런 느낌을 갖고 시작할 건데, 너무 그렇게 경시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내가 목표를 정하고 정한 목표대로 그대로 모아면 돼. 한 줄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야. 흔들리지 말고. 자, 일단 내용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어디로 넘겨보냐면, 빼버리고, 자, 바로 10쪽 1 문학의 숲과 나무. 또 시작할 건데, 자, 기본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돼.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본질 요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작품을 보고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결국은 흔들흔들거리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작품들을 왜 공부하고 있지? 결국 이 작품들은 전부 다 무엇을 모은 것이지? 라는 큰 주머니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폴더 같은 게 있어야 돼.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자기의 뇌를 들여다보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들만 가득한 느낌들 있지? 내가 배운 건 많아. 문제도 많이 풀었어. 근데 이게 내가 왜 배웠고 어떤 이유로 이걸 배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만 들이다가 보면 정리가 안 돼. 어떤 표현이 적절하냐면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우리가 뭐 해? 파일들을 정리하잖아. 뭐를 만들어서? 폴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어 폴더야, 영어 폴더야, 수학 폴더야 만들고 국어도 문학 폴더야, 문법 폴더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면서 정리라는 걸 해야 돼. 이걸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돼. 한 달 동안 내가 3월 동안 학교에서 국어 수업,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이렇게 진행돼 왔고 학원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돼 왔고 그 내용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이용해가지고 더 이상 학원 숙제하고 이러지 말고 쫙 정리하는 시간 한 번 있어야 돼. 그렇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 중간고사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하면 두 개의 어떤 그 폴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시험 대비가 되는 거야. 이거를 중간에 그냥 막 진도만 나가. 그리고 너하고 상관없는 학원 숙제만 드립다 하다가 시험 기간 됐다. 이제 2주 남았다. 자 이제 뭐 시험 범위 하기 쏟아진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바로 뭐 하는 거야? 학원 가가지고 기출문제 풀고 앉아야 돼. 만약에 내가 안 푼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었던 문제를 변형해버리면 문제만 푼 거 가지고는 대비를 못하는 거야. 반드시 자기가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 폴더를 만드는 작업.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아마.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가장 큰 폴더가 뭐냐? 문학이야. 그러면 문학이나 폴더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문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학은 이런 거니까 이 작품을 여기 집어넣고 이 작품을 여기 집어넣자라는 게 돼야 돼. 자, 문학이라는 것은 자 일단은 개념 설명부터 좀 해줄게. 바로 자, 이게 문학의 개념입니다. 같이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을 문학이라고 해요. 아무도 저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중요한 말. 자, 예술. 내가 예술이 뭐야? 아트 하지 말고 예술. 지혜 예술. 너 예술하잖아. 예술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예술이? 창조. 어? 예술이 뭐 하는 건데?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설명 불가능한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공자도 논어의 위정편에 이런 말 했대요. 지지위 지지 부지부 부지위 부지 시지야.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부터 알아야 돼. 공부를 시작할 때. 금방 선생님이 예술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땐 대답 못하잖아? 설명 못한 지식이지? 그럼 나는 모르는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채워나가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칠 정도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도 막 되게 고민돼. 야, 이걸 내가 그냥 얘기해 줘버릴까? 아니면 애들 들어 찾으라 그럴까? 첫 핑계니까 얘기해 줄 거야. 처음이니까 얘기해 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렵고 막히고 모르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 1차적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편해. 쉬워. 바로 얘기해 주니까. 근데 또 빨리 잊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니네 선생님한테 들은 설명을 선생님이 설명 잘해주시면 제가 기억을 하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인간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 또 의외로 잘 안 쓰더라고. 그럼 뭐 하는 거야? 한 3일만 지나서 물어봐도 까먹는다니까? 테스트 해볼까? 지난 시간에 문법 수업 들었던 거? 피동사동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바로 안 나오지. 왜 그런 줄 알아? 그 파일이어서 그래, 파일이어서 그래. 폴더에도 안 넣어서 그래. 이제 나오겠지.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피동사동 구분하는 방법. 아니, 둘 다 이힐이기야. 하나는 이힐이고 붙이고. 이힐이기가 겹칠 때 어떻게 하면 사동문이다? 그 점사가 붙은 것들 있지? 뭐 입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점사가 붙은 말을 장용으로 바꾸는 거야. 뭐뭐 개하다로 바꿔보는 거야. 되면 사동, 안 되면 피동. 또 앞에 어떤 성분 유무? 다 해결해줬다. 목적어 유무.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니네? 모르는 거야. 국어는 진짜 위험한 게 뭔 줄 알아? 처음에는 잘 듣는다 애들이 수업을 그러면서 막 적어. 그리고 와 자화상, 운동주의 시, 그 첫 단원 이거 열심히 해보자. 복습도 안 되니까 하지 말란 복습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게 사람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빠져가지고 그냥 학원 딱 댕기고 있으면 그냥 선생님이 설명 잘해주고 저것만 잘 듣고만 있으면 내가 공부 다 된 것 같은 느낌. 그래 나중에 야 너 자화상에 설명해봐. 설명까지 합니까? 아닌다니까요. 그럼 문제 줘보세요. 풀 수 있어요. 그럼 뭐 틀려 뭐라고 이게 틀린 걸 가지고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면 실수한 거예요. 두 개 중에 헷갈렸어요. 이런 변명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 익숙한 것하고 아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어디선가 들어봐서 익숙한 것은 절대 아는 게 아니야. 역설법이 뭐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겁먹지 마. 반어법이 뭐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수비상관법이 뭐야? 하면 모르는 거야. 나와야 돼. 공부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짚어가면서 넘어가야 돼. 국어는. 왜냐면 수학 솔직히 어때? 나 수포자였거든? 수학 어때? 알면 풀고 모르면 못 맞추는 못 푸는 거야. 알면 우와 이런 재밌는 신세계가 막 푼대. 수학 미친 애들은. 어떤 애들은 막 문제 중독 생겨가지고 막 이거 막 어디 막 어려운 문제도 갖다가 막 풀고 그러잖아. 안 돼 막 수도쿠도 풀고 막 난제도 막 찾아다 풀고 이러잖아. 우리 같은 데는 상상도 못할 일. 이건 잘한다 뭐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야 수학은. 근데 국어는 솔직히 못 읽는 데가 있을까? 읽긴 다 읽잖아. 심지어는 시간만 많이 주면 웬만큼 다 풀어 애들이. 시간만 많이 주면 몇 번 읽다 보면 아하 이러면서 나중에 깨우친단 말이야. 우리는 아하 할 시간이 없어. 왠지 알아? 시험 시간 제한되어 있거든. 제한된 시간 내에 바로 그냥 바로 오 이렇게 돼야 돼. 아는 것들만 똘똘 뭉쳐 있어야 돼. 그래야 고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국어 공부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애들은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더 깊고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차이다. 즉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국어는 많이 안 벌어져. 실제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에. 수능은 벌어질 수 있어. 수능 워낙에 어려우니까. 근데 내신은 크게 안 벌어. 점수 편차야 돼. 100점도 나오기 힘들어 또. 겪어볼 거야 아마. 중학교 때 100점 잘 나왔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국어 100점 맞는 거 진짜 거의 뭐 수능 언어 국어에서 100점 맞는 거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잘 안 나와. 선생님들이 꼭 한 문제 두 문제 있으시면 100점 방지 문제를 깔거든. 정말 그 과목을 좋아하고 찾아보냐 아니면 못 푸는 문제들을 딱 중간 지점에 한 10번대 20번대 하고 딱딱 심어놔. 그래서 중간에 멘탈 나가고 시간 낭비하라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이라는 게 원래 본래 목적은 너희들이 선생님이 해줄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원래 확인의 목적이었거든. 시험의 목적이. 우리나라는 근데 시험의 의도가 변질됐잖아. 뭐로? 선발, 줄 세우기. 어쨌든 1등부터 400등까지
쫙쫙쫙쫙쫙쫙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야만이 400등 때는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치? 그리고 상위권 애들도 한 문제 두 문제 가지고 등수가 갈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문제들이 깔려 있어. 이거는 정말 국어를 엄청 사랑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100점이 진짜 100점이 능사냐? 수능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나는 원점 수를 따지기보다는 등급을 따지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국어 100점이에요. 저 칭찬해주세요. 잠깐 있어봐. 흥분하지 말고. 영어 몇 점이야? 수학 몇 점이야? 영어 80점, 수학은 79점. 국어 100점이잖아요. 야, 네가 지금 국어 100점 받아도 영어 수학 점수가 안 좋은데 국어 100점 받았다고 그게 빛이 나고 의미가 있겠냐? 난 이 얘기를 해버려. 칭찬 안 해. 정신 바로 차려. 뭐냐면 국어 100점 받고 다른 과목 망하잖아. 이건 진짜 망한 공부야 이건. 나는 진짜 받을 생각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수학 선생님은 국어 망하고 영어 망해도 수학은 100점 받으면 좋아할걸? 원래 수학하는 인간들이 그래. 그치? 냉철해. 냉철하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야. 우리는 냉철하지 못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어리석지.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냐면 그냥 막 사람들이 내가 지키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이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 앞으로 배울 문학생들 보면 그런 게 많아. 그렇다고 수학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좀 들린간적이야. 선생님 생각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아무것도 100점 받지 못했어. 근데 90점대 나와서 다 1등급이야. 만약에 400명 정원이면 1등급이 몇 %인 줄 알아? 4%야. 16등까지가 1등급이야. 예전에 내가 네 선배 중에 한 9기쯤 됐는데 여학생이었는데 다 16등 있을 거면 아마 국어 16등, 영어 16등, 수학은 한 15등 정도. 다 문 닫았어. 마지막 1등급의 문. 100점 하나도 없었어. 근데 16등, 15등 해가지고 얘가 뭐야? 문 닫고 내 뒤에가 문 닫고. 무슨 얘기냐면 다 1등급 맞춰놓은 거야. 어떤 데는 거예요? 국어는 1등급이어서 100점인데 영어는 막 3등급 나오고 수학은 2등급 나오고 얘보다는 아까 걔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당장 이제 한 2주, 2주 있으면 볼 거니까 시험 볼 때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나는 굳이 100점 받지 않아도 돼. 나는 다른 과목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고 전제를 깔고 시험을 봐야 돼. 이게 그 문제였구나. 넌 빨리 봐요. 나중에 와서 찍어주마. 넘어가 버려. 찍을 때도 기술적으로 찍어야 돼. 보기가 몇 개? 선택지가 5개지. 예전까지 내가 자신있게 풀었던 문제들의 답들의 분포를 보는 거야. 이건 어느 시험도 마찬가지야. 연합고사를 겪었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4번이 유독 적어.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 답을 4번이라고 해. 심지어는 네가 전 1, 3번 중에 헷갈리는데요? 해도 4번 하는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1, 3번 중에 헷갈린 것도 너의 착각일 수 있거든. 의외로 애들이 답 몇 번이야? 1번요, 3번요 막 하고 있어. 자, 등신들아 답 4번이야. 에? 니네 지문 완전 거꾸로 읽었어. 여기 지금 함정 파놨는데 그대로 그냥 빠진 거야 니네가. 답은 4번이야. 진짜? 나 4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근데 너무 1, 3번 두 개가 다 같아가지고 거기서 헷갈리다가 그나마도 1번이 적어서 1번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볼 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많은 시험을 볼 거야. 100점 받아야 돼. 이거부터 버려. 알겠지? 1등급 이것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 기본 전제가 이거야.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 예술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오늘은. 있지?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행위. 미술은 성과 색채와 모양으로, 음악은 소리, 무용은 몸짓, 문학은 언어를 가지고. 그래서 문학은 뭐야? 언어 예술이야. 그럼 문학은 언어인데 어떤 내용이어야 돼?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성한 거야.
거야. 이때 같이 있는 내용은 그 작가가 자신의 경험, 생각, 정서, 상상 여러 가지가 있어. 요것들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감동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재미를 주거나 깨달음을 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런 내용을 뭐 한 거예요? 언어로 형상화했다. 자, 여기다가 그렇지, 형상화. 앞으로 국어 공부할 때 국어 공부 잘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이거예요. 바로 어휘인데, 어떤 어휘냐면, 자, 위에 글자가 별 화자야. 밑에 것은 성격을 의미하는 적자야. 화로 끝나는 말, 적으로 끝나는 말 나오잖아. 다 정리해야 돼.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들거든. 화가 뭐냐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다야. 이거 문법에서 써야 되니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원순 모음화. 화가 뭐야? 안 그랬던 게 그렇게 되는 거야. 적은 뭘까? 성격, 주관적, 객관적, 관념적, 추상적, 구체적 이런 말들. 이제부터 어디서든 그런 게 발견되잖아. 무조건 다 어휘에 정리해야 돼. 되기만해 어휘 노트에다가. 선생님 나눠주는 뭐 노트가 있으면 1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정리 시작해야 돼. 화자로 끝나는 말, 적자로 끝나는 말들. 형상화야. 뭐로 끝났어? 화로 끝났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형상화할 때 앞에 형상이 뭐야? 모양이잖아. 이 말은 모양이 없는 것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 주는 거야. 형상화라는 말. 그럼 모양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잖아. 사람의 생각, 모양이 있어? 색깔이 있어? 냄새가 있어? 없지. 사람의 마음, 상상력 없잖아.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추상적이라고 하면 또 적자로 끝났지. 봐봐, 지금 공부 하나하나가 화적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추상적인 게 뭐야? 우리 그림 중에 뭐야 이게 지금 하는 그림들 있지? 무슨 화라 그래? 추상화라 그러잖아. 구체적인 모양이 없는 거.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주는 거? 모양을 갖추게 해준다 하게 되면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걸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시에서 어떤 말을 쓸까? 보통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야? 뭘 주지? 뭘 줘? 고백하면서 뭐 1억 주나? 꽃을 주잖아. 그리고 이 꽃의 모양과 이 색채와 향기가 뭘 형상화한 거야?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형상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어떤 인간의 마음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형상화라고 한다. 왜? 문학의 재료는 다 이거니까. 이런 추상적인 거니까. 이걸 뭐 하는가? 보여주는 거야. 좋아, 또 하나 있어. 그러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거든? 권선징악. 이게 뭐야? 권선징악?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설명 못하겠어? 무슨 선? 무슨 악? 착하고 악한 거잖아. 권은 뭐 하는 거? 권장하는 거. 징은 뭐 하는 거? 징벌 내리는 거.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이거지. 이건 수상적인 관념이잖아. 어떻게 보여줬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 거 아니야? 흥부가 선행을 하니까 복을 받았고 놀부가 악행을 저지르니까 벌을 받았잖아. 좀더 뭘 통해서? 박이라는 함으로 통해가지고. 이게 형상화한 거잖아. 알겠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요 화살표 과정은 작가가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거꾸로 독자는 어떻게 해? 이것을 보고 이걸 찾아내면 돼. 이게 독자의 감상 과정, 분석 과정이야. 이거 거꾸로 잘 가는 사람들이 국어 잘하고 문학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여기다가 오물이라는 단어를 썼어.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 눈이라는 단어를 썼어. 꽃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게 어떤 것을 형상화한 사물일까?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걸 잘 찾아내고 그 능력이 갖춰지면 그 다음부터 얘는 뭐하는 줄 알아? 시를 그냥 쭉쭉쭉 읽게 돼. 오케이? 이게 형상화의 핵심인 거야.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을 갖춰 표현하는 거. 우리도 뭐한다? 거꾸로 간다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학이라는 것이 이론 얘기할 거야. 갈래가 있어, 갈래. 문학을 네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게 뭐가 있냐면 물론 나중에 우리 3단원 가서도 하겠지만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네 가지 갈래가 있어. 요것도 바탕이 깔려 있어야 내가 지금 뭐 배우는지 아는 거야. 서정하게 되면 사람의 감정을. 그래서 시, 서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시가 순서대로 소설, 극 보여주는 것 희곡, 교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쓰는 것 수필. 이 중에서 우리는 요 1단원에서 첫 번째 시 윤동주의 자화상을 통해서 첫 번째 이거야. 자화상에는 어떤 추상적인 관점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준 게 있나 찾고, 그리고 자화상을 통해서 시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뭐가 있나 찾고 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 두 번째 조위한의 최척전. 이거는 고전소설이야. 그래서 소설에서는 마찬가지. 어떤 주제를 어떤 인물의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는지 그걸 찾아내고, 또 스토리 일반적인 특성 찾아내고. 요거는 아직 당장 배울 거 없어. 요거는 좀 뒤에 가야 되고. 여기 뭐가 있냐? 교술갈래에 신영복이라는 사람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다. 그러니까 수필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 수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덜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수필에서도 가지고 있는 수필만의 특성을 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여기는 지금 당장 없지만 요 세 작품을 어디에서 1단원에서 문학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되 11쪽에 보면 뭐 제재 소개, 제재개관, 갈래탐구 이런 거 나와 있지. 요거는 나중에 할 거야. 먼저 바로 12쪽에 작품 들어갑니다. 문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일단은 우리가 작품 자체를 공부를 해.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어떤 관념을 어떻게 형상화했다, 또 배우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품 누가 썼지, 어떤 현실을 반영했었지,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 가치가 있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작품의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 그리고 다시 한번 작가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이 작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을 표현론이라고 하고, 현실을 뭐라고 해? 근데 얘기 안 할 거지. 나 혼자 한다. 반영론. 독자는? 독자 무슨 론? 독자 무슨 론? 너네 중학교 안 다녔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그냥 놀다가 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온 거지. 독자 무슨 론? 와, 너 뭐지? 나 학교 욕하고 보냈어. 학교 욕하면 안 되는구나. 분명 가르쳤을 거야. 언젠가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 중학교 3년 다니면서 이 얘기를 안 들어봤을 리가 없어. 니네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공부가 이런 공부가 있어.
단기형 공부가 있고 장기형 공부가 있거든. 단기형 공부는 뭐냐면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 대비하는 거야. 막 봐. 공부하고 시험 딱 끝나 머리가 포맷된다.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전에 시험 봤던 내용 기억하기도 싫잖아. 그지 않아? 공부했던 거?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네 글자 그잖아. 부적범위. 왜? 끝났잖아요. 그런 중간고사 때. 왜 또 봐야 되는데? 짜증나는 애들이네. 안 그랬어 중학교 때? 아, 반응 안 보인다. 그냥 수업만 한다 그냥 이렇게만 한다. 그래 안 그래? 부족벌면 짜증나 안 나? 짜증 났었잖아. 왜 짜증나냐고. 옛날 거 보기 싫으니까 짜증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 거 시험 끝났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시작한다고 머리를 깨끗이 비워버린 상태에서 새로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 모양이 나오는 거야. 공부는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쌓는 거거든. 네가 성장하고 싶다며. 중간고사 공부해서 이게 있어. 시험 끝났어. 지야 외면하지 마. 버리고 나 이거 안 봐. 다시 또 쌓아. 기말고사 봤어. 개망했어. 버리고 또 중간고사 봐. 뭐야 맨날 일단 그 모양인 거지. 내가 지난 시험에 이런 내용을 봤어. 지난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시수설 수필 극이었고 논설문 설명문이었고 문법이었어. 종합적으로 봤어.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 맞췄고 어떤 문제 틀렸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도 했어.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시험 끝난 직후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슬퍼 친구야 나랑 좀 상담 좀 해줘 하는 거 제일 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분석하라고 냉철하게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서 이게 실수가 벌어진 건지 그리고 그게 남으면 그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로 위에 쌓을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의 경험이 더 탄탄해져가지고 얘네들 절대 안 무너져. 또 쌓아간단 말이야. 이게 쌓여가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장기적 공부라니까. 아마 중학교 때 너희들이 공부를 단기로 해서 그래. 알바도 아니고. 이 정도 공부를 뭐 해가야 돼? 쌓아가야 돼. 알겠지? 심지어 선생님이야 무적범이야 하게 되면 속으로 기뻐해야 돼. 공부를 어디 얄팍하게 야매로 하는 것들은 다 뒤졌구나.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거든 하고 그냥 살아남아야 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시험 완전 어려워. 와 뭐야 이거 하는 순간 그럼 애들은 도대체 다른 애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나보다 더 울고 싶겠지. 이거는 내가 봐도 1등급 컷이 90점 절대 안 나온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풀면 돼. 100점을 애시당초에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애들이 어떤 애들이 나오는 줄 알아? 정말 그 뻥카치는 애들. 죽어도 자기는 잘났다는 애들이 있어. 야 시험 쉬운 거 같지 않아? 야 시험 개 쉬워. 야 나 100점 맞을 필. 우와 1등급 각인데? 막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냥 관종이야 걔는. 종특인 거야 그냥. 원래 인간이 그런 애가 있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만 못한 척하는 애가 있고 별거 없으면 되게 센 척하는 애가 있잖아. 그건 센 척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네가 경쟁 상대라고 위협을 느낄 만한 애가 아닌 거야. 절대 인간은 외강, 내강, 외유, 내유가 될 수가 없어. 속도 단단한 것도 단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 속도 모르고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속이 단단한 사람 있잖아. 자기가 내 내면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드러워진다니까. 자기가 엄한 사람 남에게 되게 관대해. 오히려 자기가 속으로 약하고 되게 흔들리니까 방어하려고 남에게 막 센 척한다니까. 세상에는 외유내강 아니면 외강내유밖에 없는 거야. 인간. 조용히 있어. 그러면서 안 하는 척해. 둘 중 하나야. 진짜 안 하거나 얘는 그냥 고등학교만 다닐래. 대학 포기하네. 아빠한테 건물 물려받을래. 이런 애거나 아니면 티 안 나게 하는 애들이야. 내 공부를 저격이 알리지 말라 하고 조용히 하는 애야. 이런 애들 무섭지. 또 이런 애가 있어. 애들아 방해하지 마라. 언니 공부할 거니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는 뭐야? 그냥 하세요 하고 냅두면 돼. 이게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그치? 내가 어느 쪽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보기엔 둘이 거의 전자 케이스야. 티 안 낼 것 같아.
나 이거 새로운 거 알았다 하고 막 심지어는 막 선생님 발표하라 그래도 애들이 내 능력을 간파하면 어떡하자고 이게 쭉 잠자고 있을 확률이 높아. 절대 딴 애들 뭐라고 하는 게 신경 쓸 필요 없어. 다시 돌아와. 근데 이건 알았어야 됐는데 인간들아. 중요한 거 뭐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는 해야 돼. 작가가 누구인지는 혹은 어떤 사람인지는 깔고 들어가면 상당히 쉽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어느 시대 작품인지도 깔고 들어가면 상당히 쉽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 번째 활동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만약에 시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인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가 딱 나오잖아? 예측이 안 돼야 돼. 윤동주 시인 이름은 들어봤지? 이름 들어봤잖아. 조선시대 사람이야? 고려시대 사람이야? 아니면 삼국시대 사람이야? 아니면 일제강점기 사람이야? 아니면 최근의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알고 있지. 일제강점기 시인들 중에 남겨진 시들의 절반은 뭘까? 의미 있는 시들의 절반은 일제에 대해서 찬양하고 옹호하고 막 친일하고 이런 시? 그건 싹 다 불태 없애야 되지. 뭐가 남는 거야? 일제에 대해 저항을 하고, 그지? 우리 민족의 부끄러운 역사에서 반성하는 시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 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니까 이 작품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의 부끄러움은 그런 부끄러움이구나. 여기서의 긍정적 미래는 그런 미래구나. 라고 이게 훨씬 더 탄탄해진다니까? 이거 잘해야 되더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윤동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첫 번째,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오래 못 살아서 안타깝게.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출신이었다? 간도 용정 출신이야. 즉 부모님이 한반도에 사시던 분이 아니라 간도 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이주민 마을 용정리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래서 서울로 다시 연희전문 지금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중요한 뭐냐면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어?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윤동주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 그래서 시에도 기독교적인 관념이 몇 개 좀 나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본 유학도 다녀왔어. 이 일본 유학이 공부를 더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연희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유지가 안 돼. 40년대 초반에.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징병을 나가야 돼. 우리 보통 대학 다닐 때 막 그러잖아. 그 공부를 중간에 끊어버리면 안 되는 공부들이 몇 개 있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의대생이나 법대생들은 옛날에 사고시 준비하거나 의사면허 준비하거나 애들은 공부를 쭉 해서 한 번에 붙어놓고 뭔가 군대를 가든 뭔가 해야 되지. 공부하다가 중간에 군대 갔다가 또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면 포면돼 버려. 시험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쭉 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졸업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고시를 옛날에 패스했으면 뭐 법무관으로 군생활을 장교를 맡은, 아니면 의사면허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뭐 군의관으로 장교로 복무를 하든. 윤동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을 해버리게 되면 군인으로 나아가 전쟁에 싸워야 돼. 중앙이 높거든. 조선인들은 먼저 앞에가 총알바지였으니까. 그런 윤동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뭐 했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어. 넌 살아남아야 돼. 중요한 뭐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혹시 창씨 개명이라고 들어봤어? 일본식으로 이름 다 뜯어 고치는 거, 성도 고치는 거. 한국 조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본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뭐 해야 돼? 이름을 바꿔야 돼. 자기가 나라를 뺏긴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뭐 했던 거야? 자기의 이름을 고친 행위, 그리고 자신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격 때문에 소극적인 면모가 내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막 뭐 투쟁도 하고 막 심지어는 뭐 어떤 친구로 총도 쏘고 하면서 일제 저항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만 쓰고 있다니, 책만 읽고 있다니,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만 하고 있다니,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에게 있어 그의 삶은 자신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부끄러움의 삶이었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이 부끄러움을 씻고 뭐하고자 한다? 반성을 통해서 더 부끄럽지 않은 참된 모습을 갖추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윤동주 씨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야. 그러면 어떤 시를 읽더라도 똑같이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윤동주는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까? 라고 예측하고 시를 읽어가는 느낌. 이게 시에 대한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 하게 되면 부끄러운 자아가 있어.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참된 자아가 있어. 이 두 자아가 초반부에는 불일치해. 뭐냐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런 꿈을 갖고 결의에 찬 마음으로 나는 반드시 어느 대학에 합격하리라, 수의대 합격하리라, 의대 합격하리라 딱 마음 먹었어. 시작을 했어. 그게 내가 원하는 자아니까. 근데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점점 나태해질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 들까?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거였는데 현재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는 그 괴리감이 부끄러움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자? 내 자아가, 두 자아가 서로 하나 된 모습. 결국 참된 자아로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는 게 윤동주의 시라는 거 알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거의 몇 가지 시어의 어떤 일치 요거만 확인하면 돼. 자, 봐. 첫 번째 보면 이 자화상이라는 제목이 바로 자신을 그린 그림이잖아. 제가 직접 그랬을 때 이때 자신을 그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외형을 그리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자기의 외형을 들여다보잖아. 근데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얼굴 속에 숨어있는 내 내면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아가 두 개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거울 속에 있는 혹은 저 그림 속에 있는 내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외형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 성찰행위라고. 성찰. 바로 자화상은 자기를 성찰한다는 의미의 제목이 돼. 그래서 자화상 첫 번째 보면 산 모퉁이를 돌아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이때 외딴 홀로. 자, 우물을 끼고 앞에 어떤 우물이야? 외딴 우물이야. 그리고 어떻게 찾아갔어? 혼자 찾아갔어.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그러니까 외진 곳, 나 혼자만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신의 성찰의 공간이 자기 혼자만 있어야 되는 곳. 사람들이 만약에 다 같이 있어. 그럼 뭐하겠는데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야. 만약에 친구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자기 내면 성찰하잖아. 그럼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 너 지금 나 앉혀놓고 뭐 하는 거야? 뭐 멍 때리니? 혹은 나하고 얘기하다 무슨 딴 생각하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 수업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수업하다가 되게 맞아, 그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딴 마음 먹고 있지? 한다고 선생님 너 왜 딴 생각해? 성찰을 해서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어디야? 우물이야. 우물.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출제확률 100% 우물. 바로 뭐야?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 왜 우물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냐?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물로서 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느냐? 1차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 자화상의 외형을 그린 그림인데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마찬가지 우물도 원래는 뭔데? 자신의 외형을 반사하는 도구거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내면을 들여다보는 장치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이런 우물 같은 경우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들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게 거울. 아침에 우리 막 그러잖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야?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가잖아.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야? 거울 들여다보잖아. 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지? 화장실 거울하고 정육점 거울은, 정육점 거울이었나? 정육점 조명과 화장실 조명 이거 되게 속지 말래며. 화장실 자기보다 제일 예뻐 보인다며. 그래서 이때 거울이란 소재를 가지고 또 다른 윤동주의 시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어. 이 시에 구리거울이라는 소재가 있어. 유사한 기능. 이상이라는 시인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어. 여기에 나온 거울 유사한 기능. 모두 자아성찰의 매개체, 자신을 들여다보는 도구. 문학의 내공은 잘 들어. 어떤 내용 하나가 딱 나왔을 때 1단계 얘가 뭐다? 이 작품 얘가 무슨 기능을 한다? 사물이지. 아까 말했지 사물이지. 이 사물이 무슨 기능을 할까?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매개체라는 추상적인 게 담겨있는 사물이란 말이야. 이 1단계야. 2단계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소재가 다른 작품에 있는지 없는지. 다른 시를 제시했어. 요 시에서 얘랑 똑같은 기능하는 거 찾을 수 있겠니? 하면 그 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오른쪽에 3번 문제 같은 경우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막 어디 하지? 3번 문제로 봐. 기억과 시적 기능 유사한 시를 보기에서 찾고 기름을 서술하죠. 이런 게 가장 보편적으로 전형적인 문제야. 근데 금방 얘기했지?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에 뭐가 있어? 구리 거울. 첫 번째는 파란 독에 낀 구리 거울은 이렇게 나와 있지. 거울이 뭐 하는 거니까? 자신의 외형을 반사하는 소재를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상의 거울 같은 경우는 잠깐 넘겨봐. 이거 따로 줄 문제 아니면 여기 실려 있는데 못 찾겠어. 따로 주는 데 있다 이거.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있지. 따로 보게 될 거야. 그때 수업을 해줄게 이거. 이상의 거울 같은 거. 그래서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봐. 오래도록 들여다봐. 그럼 뭐해? 자신의 외형도 보일 거고 내면도 보이게 돼. 이건 뭐냐?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 행위. 그래서 두 번째 가면 앞에다가 별표 쳐주자. 여기는 우물 하나만 중요한데 이 연은 연 전체가 중요해. 자, 이 연 우물 속에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달, 구름, 하늘, 그 다음에 바람, 가을. 자, 이렇게 우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을 쭉 나열해서 첫 번째 열거법. 나열하면 열거법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재들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자연. 우물속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자연이야. 이 모습은
현재 이 시의 화자의 내면 상태와 대조적인 질서 있고 평화롭고 조화롭고 순수한 내면, 자연의 모습. 왜냐면 지금 현재 화자의 내면 상태가 뭐하고 있냐면 내적 갈등을 겪고 있거든. 또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대조한 거야. 대조는 이게 중요해. 차이점을 통해서 플러스 뭐 하나가 부각이 돼야 돼. 강조가 돼야 돼. 위에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 썼니? 다 쓰면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할게. 시에서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키면 100%야 인간 이야기야. 자연 이야기가 아니야. 그 인간이 자연에 비해서 뭔가 부정적이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혹은 변화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자연과 대비를 시켜.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변해버렸다. 라든가 자연은 순수한데 인간은 순수하지 못하다. 자연은 그대로 순리를 따르지만 인간은 욕심이 많다.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식으로 보통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키게 되면 항상 그 인간은 뭐야? 자연과 다른 부끄러운 존재, 비판받을 대상. 이런 식의 패턴이 거의 한국의 시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게 돼 있어. 요런 거 쌓아가야 돼. 선생님 지금 우리 중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그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개념들 하나하나를 내가 이해해야겠다. 저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많이 푸는 공부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 흥분을 하는 거야. 알겠지? 결국 1년, 2년 지나고 나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한 친구들. 자연물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고 대조를 했을 경우에 그럼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군요, 작가는. 이걸 파악한 친구와 못한 친구의 차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자연의 모습을 열거법도 제시했어. 그치? 특히 중간에 파아란 같은 경우 뭐야? 파아란. 시적 허용이야? 시적 허용 왜? 왜 시적 허용을 받는 이런 시를 쓰냐고. 시인이. 파라나무인데 시인이 입으로 파라고 들렸잖아. 멀리를 멀리하고 들리거든.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를 보게 되면 나입, 가아장, 나아종, 진이인 이런 식으로 막 늘린단 말이야. 왜 그래? 늘리면 강조되잖아. 안 그래? 파라는 나라고 파란 하늘 느낌 다르지 않아? 멀리와 멀리 느낌 다르지 않아? 크다와 크게 강조야, 강조. 자, 이렇게 우물 속의 풍경 이해 나왔어. 요게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추가 설명할게. 자, 그 다음에 3년. 잠깐 끊어서 해. 앞에 이거 설명 많이 해서 호흡이 딸려.